1989년 2월 6일 일본 사이타마현 이루마시. 겨울의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는 문 앞 바닥에 놓인 정체불명의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알씨니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소인도 없었죠. 누군가 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직접 문 앞에 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자를 집어든 아버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내고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이 가족의 일상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든 것은 불에 까맣게 그을리고 잘게 부서진 정체불명의 뼈가루, 그리고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치아 조각들이었습니다. 함께 동봉된 종이에는 넉 달 전인 1988년 8월 집 앞에서 감쪽같이 실종되었던 이 집의 4살배기 막내딸 콘노 마리앙이 실종 당일 입고 있었던 옷과 샌들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실종된 4살 딸아이의 유골을 누군가 고의로 바스러뜨려 부모의 집 현관 앞에 배달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의 민낯입니다. 보통의 유괴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신의 발견입니다. 시신은 곧 증거이며 범인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사체를 깊은 산속에 안매장하거나 바다에 유기하여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던 피해자의 시신을 굳이 꺼내어 훼손하고 그것을 유족의 눈앞에 보란듯이 전시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상자 안에 뼈가루와 함께 들어있던 한 통의 기괴한 편지에 있었습니다. 편지의 발신란에는 이마다 유코라는 전혀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 자칭 이마다 유코라는 인물은 유족뿐만 아니라 아사히 신문 도쿄 본사에도 장문의 범행 성명문을 발송합니다. 마리의 집으로 뼈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낸 것은 저입니다. 이 상자는 일본 사회가 한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문장은 정연해 보였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계산된 궤변이었습니다. 자신이 유산을 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납치했다며 스스로를 여성으로 위장했고 범행 과정에 대해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히 진술하며 자신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3월 11일 마리앙의 유족들이 이 뼈가루로 눈물의 장례식을 치른 바로 그날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장례식을 치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아이와 함께 성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범인은 단지 아이를 살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족의 고통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며 신이 된 것 같은 기형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상자가 배달되기 전인 1988년 여름부터 사실 도쿄와 인접한 사이타마현 일대에서는 이미 기이한 전조 증상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1988년 8월 22일 첫 번째 피해자인 4살 콘노 마리앙이 이루마시의 자택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대낮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30대 후반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마리앙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흔적은 증발했고 범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단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미아와 몸값 목적의 유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초기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10월 3일 이번에는 사이타마현 한노시에서 7살 요시자와 마사미 양이 하교 집 앞 골목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2달 뒤인 12월 9일
가하고 애시에서 4살 남바 에리카 양이 또다시 흔적도 없이 실종됩니다. 불과 4개월 사이 반경 20km 이내의 밀집한 지역에서 4세에서 7세 사이 어린 여자아이 3명이 가장 안전해야 할 대나스 주택가에서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이 연기처럼 징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수사당국은 이 세 사건을 즉각적인 연쇄 범행으로 묶어내지 못했습니다. 각 사건 사이에 2달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했고 납치 현장의 상황이 미묘하게 달랐으며 결정적으로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 일본 수사체계나 언론에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관할서 간의 정보 공유를 주저하고 국가적인 수사본부만 고집하는 사이 범인은 경찰의 무능을 비웃듯 유유히 피해자들 집 주변을 맴돌며 편지를 보내고 유골을 배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범인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대나스 주택가에서 그토록 치밀하게 아이들을 유인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경찰의 포위망을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가 아이들에게 접근했던 방식과 알리바이가 구성된 그 기묘한 시간의 공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범인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조롱하듯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범인의 지능적인 계획범죄의 결과라기보다 수사당국의 뼈아픈 초동수사 실패와 목격자들의 치명적 진술 오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탄생한 거대한 사각지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시계열을 촘촘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8년 8월 22일 사이타마현 이루마시 오후 15시 20분 4살 콘노 마리앙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뒤인 15시 30분 자택 근처를 지나던 남자 아이 2명 그리고 동네 주민 2명이 마리앙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앙은 낯선 남성의 몇 미터 뒤를 총총걸음으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이 남성의 인상착의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후 마리앙의 행방은 완전히 묘연해졌고 그날 18시 23분 어머니의 112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했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는 오지 않았고 중년 남성이라는 모호한 단서 하나만 쥔 채 수사는 급격히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10월 3일 이번엔 이루마시에서 불과 12km 떨어진 한노시에서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7살 요시자와 마사미 양. 오후 13시 50분경 결석한 친구 집에 연락장을 전해주고 귀가하던 길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대낮이었지만 이번엔 목격자조차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평일 대낮에 벌어졌고 단발머리를 한 어린 여자아이를 노렸으며 발생 지역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연쇄 유괴의 징후가 농후했지만 여전히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개별 사건으로 취급하는 뼈아픈 실책을 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사건에서 감춰져 있던 최악의 비극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맙니다. 12월 9일 오후 16시 30분경 가와고에시에서 4살 난 남바 에리카 양이 또다시 실종됩니다. 사건 발생 엿새 뒤인 12월 15일 인근 소년 자연의 집 주변 야산에서 실종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가지가 흙투성이가 된 채 덩그러니 발견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인근 숲속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수사관들을 덮칩니다. 실종되었던 4살 에리카 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영하의 겨울 야산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손과 발이 결박된 채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동일범에 의한 연속 유괴 살인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 건의 실종 사건을 묶어 뒤늦게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세 번째 사건 당일 수사진이 범인의 목덜미를 낚아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2월 9일 늦은 오후 에리카 양의 시신이 유기된 야산 인근 좁은 임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을 우연히 지나던 전직 중고차 판매원 2명이 기묘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인제히 끊긴 비좁은 산길 커브에서 바퀴가 배수로에 깊게 처박힌 채 기괴하게 기울어져 옴짝달싹 못하는 이른바 탈륜 상태의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선뜻 다가가 진흙투성이가 된 차체에 달라붙어 타이어를 들어 올리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량의 주인인 남자는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자신의 차가 배수로에 처박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거들기는커녕 뒤로 물러서서 멍하니 그들을 지켜보기만 한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던 남자. 참 기분 나쁜 놈이네. 그 사람은 짐승의 그것처럼 생기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남자의 시선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쫓기듯 그 서늘한 산길을 벗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두운 겨울 산길에서 타인이 자신의 차를 빼주는 걸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게 구경만 하고 있던 그 청년이 바로 불과 몇 분 전 4살 에리카 양의 시신을 차가운 숲속에 내던지고 달아나려 했던 연쇄살인범 미야자키 치토모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목격담이 수사본부에 접수되면서 경찰은 드디어 범인을 턱 밑까지 추적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오히려 경찰의 수사망을 돌이킬 수 없는 미궁으로 처박아버리는 거대한 오류의 늪이 되고 맙니다. 당시 바퀴를 빼주었던 중고차 판매원들은 차주 인상착의를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아이를 데려가던 범인을 본 목격자들은 분명 30에서 40대 중년 남성이라고 했었죠. 용의자의 연령대가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차량이었습니다. 중고차 판매원들은 직업적 특성상 차량의 종류를 아주 정확히 기억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배수로에 빠졌던 해당 차량이 흰색 해치백 토요타 카롤라 2였다고 확고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라 자부했던 이들의 확신은 놀랍게도 인간의 기억이 만들어낸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실제 범인 미야자키 치토모가 현장에 몰고 왔던 차량은 흰색 토요타가 아니라 짙은 남색의 닛산 랭글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은 최악의 형태로 엇갈리고 맙니다. 중고차 판매원들은 범인의 실제 나이인 20대를 정확히 짚어냈음에도 차량을 틀려버렸고, 반대로 수사당국은 첫 번째 사건은 40대 중년이라는 오답에 매몰되어 이 귀중한 나이 진술을 아예 묵살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본부는 잊지도 않은 30에서 40대의 중년 남성과 흰색 토요타 카롤라라는 가짜 유령을 쫓아 전 병력을 쏟아부었고, 진짜 범인인 26세의 짙은 남색 닛산 운전자 미야자키는 경찰의 검문 검색을 비웃듯 유유히 통과해버렸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은 흩어져 있었고 확신에 찬 사람들의 기억은 치명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경찰이 엉뚱한 유령과 섀도우 복싱을 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미야자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더 끔찍하고 기형적인 괴물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살인 그 자체를 넘어선 완벽한 통제와 엽기적인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령처럼 수사망의 사각지대를 유유히 빠져나간 범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설프고 허망하게 꼬리를 밟힙니다. 1989년 7월 23일 늦은 오후 도쿄 하치오지시의 한 공원, 카메라를 든 낯선 남성이 어린 두 자매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여동생만을 숲속 깊은 곳으로 유인해 강제로 옷을 벗기를 시도합니다. 이상함을 직감한 언니가 황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고, 격분한 아버지가 현장을 덮치자 남성은 숲을 향해 혼비백산 도주합니다.
1년 가까이 경찰의 포위망을 비웃으며 4명 아이를 흔적도 없이 살해했던 연쇄 살인마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엉성한 도주극이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범행 도구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인 차량마저 현장에 덩그러니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고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도망치다 떨어뜨린 자기 카메라를 찾겠다며 다시 사건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는 기괴하고도 허술한 행동을 보입니다. 수사 당국을 농락하며 완전 범죄를 자부했던 그 기괴한 오만함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현장을 지키고 있던 아버지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은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체포되고 맙니다. 그가 바로 26세의 인쇄업 종사자 미야자키 스토모였습니다. 체포 초기 수사당국은 이 단순한 강제추행범이 1년 넘게 쫓던 연쇄 유괴 살인마일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현장에 버리고 간 짙은 남색 닛산 랭글리, 바로 이 차량이 경찰청 감식반으로 인계되면서 사건은 비로소 과학수사의 날카로운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됩니다. 경찰 감식반은 미야자키의 차량 내부의 혈흔을 탐지하는 루미놀 용액을 대량으로 분사했습니다. 미야자키는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내부를 세제로 철저히 닦아냈다고 자부했지만 핏자국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섬유조직 깊숙한 곳까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외선 랜턴을 비추자 조수석과 트렁크 바닥 전체가 마치 푸른 불길 위에 휩싸인 듯 섬뜩한 형광빛으로 타올랐습니다. 루미널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출혈을 동반한 잔혹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첫 번째 물리적 데이터였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검출된 혈흔의 DNA형과 피해자들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가 떨어지자마자 수사본부는 즉각 미야자키의 과거 행적과 그가 남긴 흔적들을 낱낱이 해체해 본격적인 과학적 검증 작업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분석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과거 그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냈던 기괴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당시 미야자키가 유족에게 보냈던 문장들 속에는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특수 용어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분석 감정관들은 편지에서 사식, 사진식자, 사체, 인쇄형 활자체와 같은 인쇄업계의 전문 은어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집안의 가업이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던 미야자키의 직업적 프로파일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언어적 지문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편지에 숨겨진 아나그램, 즉 철자 바꾸기 암호 해독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던 의미 불명의 문자 배열을 프로파일러와 언어학자들이 재조합한 결과 그 안에는 살려낼 수 없어 딱하군 이라는 잔혹한 조롱의 문장이 은닉되어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리적 증거와 프로파일링 데이터가 범인의 목을 조여가던 8월 초, 마침내 수사당국은 도쿄 아키가와시에 위치한 미야자키의 자택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범죄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 인간의 병적인 집착과 광기가 천장까지 빽빽하게 쌓여있는 숨막히는 비디오 테이프 무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발견된 비디오 테이프 개수는 무려 5,763개. 호러영화,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 시중에서 구한 테이프들 사이에 그가 직접 캠코더로 촬영한 사제 테이프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방대한 분량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무려 74명의 전담 수사관과 50대의 비디오 테크를 24시간 풀 가동하는 이례적인 영상 포렌식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2주간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릴레이 분석 끝에 수사관들은 평범한 홈비디오 겉면을 위장한 한 테이프 안에서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스모킹건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미야자키 본인이 직접 캠코더를 들고 촬영한 피해자들의 시신과 훼손된 옷까지
그리고 범행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1인칭 시점 영상 기록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 어린아이의 창백한 피부 위로 랜턴빛이 훑고 지나가는 그 끔찍한 영상 데이터는 그 어떤 변명도 통용될 수 없는 완벽한 살인의 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의 과정마저 영상 데이터로 소유하려 했던 괴물의 치밀함.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집착하며 수집했던 그 5,763개의 기록물들은 결국 그를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으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수사공학적 데이터가 되어 스스로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스모킹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1인칭 사제 비디오 테이프. 이 압도적인 물증 앞에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즉각 미야자키를 살인 혐의로 올가매며 전면적인 신문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망을 조롱해온 이 연쇄살인마가 취조실 안에서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본성을 드러낼지 바짝 긴장한 채 철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베테랑 강력계 형사들이 마주한 것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흉악범 특유의 비열한 자기 방어조차 완전히 증발해버린 섭득할 정도로 기형적인 감정의 진공 상태였습니다. 당시 미야자키의 취조를 전담했던 베테랑 형사는 훗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결코 단 1분이라도 그자와 단둘이 방에 남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온갖 흉악범들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강력계 베테랑 형사가 느낀 감정. 그것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인간이라는 종의 궤도를 벗어난 미지의 기형적 생물체를 대면했을 때 피어오르는 원초적이고 기괴한 소름이었습니다. 취조가 시작되고 범행의 동기와 잔혹한 시신 훼손의 이유를 묻는 추궁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이라면 이 순간 성적 충동, 분노 혹은 우발적 실수였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야자키의 굳게 담은 입술을 뚫고 나온 대답은 수사관들 이성을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쥐인간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해쳤습니다. 할아버지를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추워하셔서 아이의 뼈를 구워 먹었습니다.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치기 어린 수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술을 뱉어내는 그 텅 빈 눈동자에는 어떠한 초점도 감정의 미세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맥박은 평온했고 식은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만의 이차원적이고 주술적인 망상 체계 속에 완벽히 갇혀 있었던 겁니다. 치료 기록을 바탕으로 범행의 근원을 낱낱이 해체해봅니다. 미야자키 츠토무. 그는 선천적으로 손목이 손등 쪽으로 굽어있는 신체적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년 시절부터 극심한 따돌림과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했죠.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완벽히 실패하고 방 안에 고립된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맹목적으로 의존했던 단 하나의 존재. 바로 자신을 끔찍히 아껴주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납치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석 달 전인 1988년 5월 그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미야자키를 현실 세계와 간신히 연결해주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장례식 직후 그 내면에 억눌려 있던 기형적인 광기가 폭발합니다. 그는 가족들 몰래 화장장으로 향해 할아버지의 유골 일부를 훔쳐내 자신의 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되돌리겠다는, 자신이 잃어버린 유일한 사랑을 부활시키겠다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왜곡된 의식의 제물로 자신보다 약하고 절대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여자아이들만을 골라 사냥했던 겁니다. 이마다 유코라는 여성의 가명으로 유족을 조롱했던 기괴한 편지들 역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2차원의 가상 캐릭터에 빙의하여 현실의 살인을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즐기려 했던 소름 끼치는 역할극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끔찍한 살인의 진실이 폭로된 직후 그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4명의 아이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전말을 덤덤히 자백한 직후 미야자키는 치조하던 형사를 올려다보며 배가 고프니 돈가스 덮밥을 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개눈 감추듯 밥을 남김없이 비워내는 동안 형사들은 구역질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미야자키는 입가를 닦으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그만 집에 가봐도 됩니까? 유치장에 수감된 후에도 그는 반성문 대신 자신의 살인 행각을 묘사한 만화를 그려 간수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뇌 구조 속의 피해자들은 생명과 고통을 가진 존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수집하던 수천 개의 비디오 테이프 속에 등장하는 소품, 언제든 전원을 끄고 분해할 수 있는 물질에 불과했던 겁니다. 타인에 대한 일말의 공감 능력조차 존재하지 않는 인간성의 완전한 증발. 그것이 바로 경찰이 1년 넘게 섀도복싱을 하며 쫓았던 연쇄 살인범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괴물은 현실과 철저히 격리된 채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잔혹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참혹한 진실의 규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통제불능의 비인간적인 괴물을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일본을 넘어 아시아 범죄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논쟁적이었던 사법부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참혹한 범죄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 후 사건은 범인을 뒤쫓던 수사의 영역을 지나 이 비인간적인 살인마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라는 법의 심판대로 그 무대를 옮깁니다. 이제 재판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미야자키 지토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온전한 책임 능력이 존재하는가? 일본 사법부는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당대 최고 정신과 전문의를 총동원해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정신감정을 진행합니다. 변호인단은 그가 다중인격, 즉 해리스성 정체성 장애 혹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살인은 그가 만들어낸 환각 속 존재인 쥐인간이 저지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감정이들의 결론을 명확하고 서늘했습니다. 미야자키는 환각에 지배당해 분별력을 잃은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악을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았으며 단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태생적으로 결여된 극단적인 인격장애일 뿐이라는 것이 의학적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의문점이 완벽하게 해명됩니다. 그는 왜 굳이 완벽하게 은폐했던 4살 콘노 마리앙의 유골을 꺼내어 잘게 부수고 그것을 유족의 집 현관 앞에 보란듯이 배달했을까요? 왜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마다 유코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범행声명문을 언론에 뿌렸을까요? 정신 감정 결과와 심리 분석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타인과의 현실적인 관계 맺기에 완벽히 실패했던 미야자키에게 납치된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통제 아래에 놓인 소유물이자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뒤틀린 지배욕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유골을 유족들에게 되돌려준 행위, 그것은 결코 반성이나 사죄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인이라는 무대의 절대적인 감독이 되어 유족들이 절망하고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며 기형적인 우월감을 만끽하기 위한 잔혹한 극장형 범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마다 유코라는 가상 캐릭터 역시 현실의 미야자키 스토모라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감추고 범죄 소설 속의 지능적인 악당으로 스스로를 격상시키기 위한 완벽한 역할극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는 그저 이 거대하고 끔찍한 비극을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한 편의 스너프 필름으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가해자 일가족에게는 지옥 같은 연좌제 형벌이 내려집니다. 미야자키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 직장을 잃고 자신의 전 재산과 선산까지 모두 팔아치우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마련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두 여동생은 파혼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결국 1994년 1월 죄책감과 사회적 렌치를 견디지 못한 미야자키의 아버지는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뼈저린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터전인 도쿄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비극적인 생의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아들의 죄를 대신 안고 가겠다는 아버지의 투신.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미야자키 츠토무는 감방 안에서 교도관에게 단 한 줄의 감상을 남깁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찰나의 슬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껍데기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발언이 되었고, 변호인단이 그토록 매달렸던 심실상실의 방어 논리를 스스로 완벽하게 부숴버렸습니다. 1997년 4월 14일 도쿄지방재판소. 사형사건의 경우 판결의 이유를 먼저 길게 낭독한 뒤 마지막에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피고인 미야자키를 법정에 세운 직후 전례를 깨고 가장 첫머리에 주문을 내리꽂았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그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는 그 어떤 핑계나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는 사법부 단호하고도 철퇴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미야자키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감옥 안에서 평온하게 만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7일 사형 확정 불과 2년 만에 법무성의 전격적인 지시로 도쿄 구치소에서 미야자키 츠토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향년 45세. 마지막 남길 말이 있냐는 형장의 질문에도 그는 끝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형장의 이슬로 영원히 소멸했습니다. 4명의 작고 귀한 생명들이 자신만의 환상 속에 갇힌 괴물의 손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부르기엔 그가 저지른 악의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능동적이었으며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함이 무고한 생명과 남은 가족의 삶을 어떻게 영원히 파괴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비극의 반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